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 오셨고, 기말고사 때문에 못 오신 선생님이 있고. 자, 이제 핵의학입니다. 자, 1페이지 봐주세요. 8주 과정에서 지금 기출문제 핵심 내용 정리반인데, 8주를 우리가 잘 달렸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들 나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복습 잘하고 계시고, 사업, 경제, 경영학, 마케팅, 무역학을 우리가 벌써 다 했네요. 복습은 계속 잘 하고 있죠? 눈에 계속 바르고.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또 다른 것 책도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주 과정으로 핵의학합니다. 6주에서 조금 부족하면 또 마지막에 조금 더 연장하고. 자, 그렇게 이제 달립니다. 7월 14일까지 6주 과정으로 핵의학을 달린다. 핵의학은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여기는 대다수가 1단계는 들으셨으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코드가 좀 맞으실 거고, 호흡이 좀 맞을 거예요. 뉘앙스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들을 거고, 복습의 문제인데, 손으로 계속 반복해서 풀고, 핵의학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이론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수십 번 해야 됩니다. 수십 번. 그래서 자기 걸로 되고, 웬만한 거, 제 교재에 있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가. 근데, 시험장에서 연습이 많이 된 상태로, 어느 정도 적응력 있게 떨지 않고 침착하게 푸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때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기는 못 들고 가잖아요. 계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손으로 천천히 침착하게 푸는 연습. 그리고 복잡한 계산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계산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힘든 것도 있을 테니까 우리는 좀 어렵게 해서 연습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죠. 한 테마를 가지고 기출문제 역대 나왔던 걸 쫙 분석하고 예제 또 보충 이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자꾸 넓혀갑니다. 자, 한번 보죠. 오늘 첫 번째인데 64페이지까지 있죠. 그래서 원가 관리 쪽에, 주로 이제 원가지만, 원가 쪽에 있는 기출문제하고 내용들 다 수록해 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핵의학 할 거고, 2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이제 모르는 사람 없고, 오늘 또 혹시나 처음 또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 앞에 좀 앞부분에 이 내용을 수록해 놨습니다. 2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 2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 19년 말, 그래서 4829로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문항수가 총 24문항이 되어버렸습니다. 1교시는 뭐 한 문항이고 20점이고, 그대로고, 우리가 2, 3교시가 한 문항이 늘었다는 얘기죠. 근데 논술형 10점짜리 빠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논술형 빠진 게 어느 쪽으로 문제가 갈 것이냐, 핵의학으로 갈 것이냐, 경영학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게 이제 처음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경영학이나 마케팅 쪽이라든지 회계 쪽 아마 나오지 않을까. 교육학도 물론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자, 됐고 3페이지 봅시다. 다 아는 거지만 1차 합격선하고 모집 인원 경쟁률입니다. 최근에 이제 19학년도는 안타깝게 없었고 18학년도 시험에 어디가 제일 높나요? 서울이 69, 70점 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밑에 그래프를 봐도 눈으로 이제 한눈에 보이죠? 70점이 넘는 데가 없더라. 60점도 64점, 그게 제일 높네요.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봐도 60점 초반에서 다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59.96입니다. 자, 많이 봐왔던 거죠. 17학년도도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 하니까 58.3이고, 제일 높은데 서울이 69였고, 그 다음 높은 데가 전북이네. 전북이 65. 그 밑으로 다 비슷비슷해. 60점 넘는 데도 4군데 밖에 없네. 5군데. 나머지는 제일 낮은 데는 40 몇 점이야. 자, 강원 같은데.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목표 점수가 다 마음에 새겨졌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5점 전후로. 그래서 1차에서 너끈히 합격을 해서 2차는
큰 실수하지 않는 한 붙는다. 그런 작전으로 가야 됩니다. 75.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올해 이제 예비 공고가 6월 말에 날 테니까, 그거는 기대를 해보고, 4페이지. 자, 이것도 우리가 수없이 봤던 내용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4829, 23교시 문항수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전공 출제법이 봅시다.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교육부 고시 2017-126호 2017년 8월 30일 여기 바뀌었더라고요. 개정돼서 2019-05-27인가?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 별 필요 없고 이 법률이 이 고시가 뭐냐면 저겁니다.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입니다. 뭐 유치원부터 중등 특수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거기에 부칙 3조에 12호에 근거해서 별표 3이 나옵니다. 기본 이수 과목. 거기에 하단에 있는 겁니다. 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상업정보, 우리는 상업정보 교육론부터 회계원리, 경영원론, 경영정보까지. 여기에 이제, 저게 들어가죠. 송계희 교수님 하는 컴퓨터 일반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거. 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세요. 그게 부칙 3조입니다.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2017-126호의 부칙 3조입니다. 경과조치. 거기에 이제 1번부터 쭉 있는데 11번이 이제 작년 저거죠. 각 시도별 공고 난 거, 본공고 아니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그 공고 난 거. 우리는 이제 6월달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란 말이야. 12호로. 거기에 보면 2016학년도 대학원 입학자. 그 사람들은 2015-735의 별표 3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4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러한 과목들입니다. 기본 이수 과목. 자, 2016년에 입학했으면 16, 17, 18, 19, 2020. 그러니까 내년 봄에 졸업 예정자예요. 교직 자격 취득 예정자. 그것까지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만약 2020학년도에 우리는 합격하고 떠나야 되는 게 목표인데 2021학년도가 됐다. 그러면 별표 3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거는 이제 합격 설명에도 있었는데 경제하고 원론도 들어가고 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그건 알 필요 없지. 맞죠? 내년 봄에 우리는 최종 합격하고 떠나면 되니까 궁금해하지도 말고. 자, 그렇게 있고 교육과정은 우리가 늘 봤습니다. 총론 교과 있었고 전문국 교과 2 2018-150호 이거 2018년 4월 19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별책 25죠.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그거고 거기에 보면 별책 1이 총론이 있고 별책 4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있고 이런 내용들 이제 다음이죠. 회계학 끝나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짝짝 살펴볼 거고 지금도 조금씩 보고 있고 자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저거죠. 에듀넷 T클리어. 거기 이제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 2015년 개척교육과정이 2015년 9월 23일 날 시행된 교육부고시 제2015-745였는데 조금씩 보완되고 수정되고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교육부고시 2018-150호고 2018년 4월 19일 시행이고 거기에 따른 별책 25 그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제가 하니까 특별히 6페이지. 자, 이번에는 교육과정 중에 그 교과 교육과정, 그 별책 25, 경영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그것만 보자는 건데, 2015-745 별책 25는 이제 날아간 거죠. 그건 필요 없고, 지금 현재 2018-150호.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 과목이 줄고 두 과목이 늘었다는 거, 그거였고, 내용은 비슷하고, 약간 달라진 것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출력하실 분 있으면 2018-150호를 출력하시라.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사이트에 그렇게 1, 2, 3번이 있더라. 그런 것도 한번 시간 나면 구경해 보시고. 7페이지. 변경 전에 2015-745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알죠? 교육과정입니다. 교과 교육과정 별책 25. 거기에 총 43과목 있었고 변경 후는 2018-150호고 총 44과목입니다. 한 과목 줄고 두 과목 늘어서 결과적으로 한 과목 늘었더라.
자, 보세요. 중간에 변경 후 보세요. 별책 25. 성공적인 직업생활, 전문 공통 과목, 그 과목명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될 거고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기초 과목 16과목, 실무 과목이 27과목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위에 변경 전에 금융상품 세일즈 사라졌고 원산지 관리가 추가, 유통 관리가 추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것도 기억해 주고 원산지 관리 우리 무역화 할 때 뭐 있었지? 그 서류 했을 때 기출문제도 나왔었고 CO, 예, 대답 잘 하셨습니다. CO가 뭡니까?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였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다는 거. CO, DO는 뭐였죠? 아, 맞습니다. 대답 잘 하셨어요. 화물인도 지시서, DO. 그래서 그게 선화증권의 대용으로 분실 위험에서 쓰인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갑자기 생각나서 중간중간 자꾸 지난 것들 다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때 한 번씩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떠올려 보시고 밑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현재까지 공고된 겁니다. 그게 교육과정 출제 범위가 될 것이고 총론 교과가 있더라. 그래서 별책 1 총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책 4가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총론 쪽이었죠.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는 별책 25 교과에 대해서 경영, 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자, 그렇게 살짝 보시고 8페이지. 재무회계 이제 목차하고 기출문제 분석이고 오른쪽이 9페이지가 원가관리회계 목차 기출분석입니다. 자, 멀리서 쫙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일 오른쪽 18학년도로 갈수록 문항수가 18학년도에 이제 원가가 하나 들어갔을 뿐이고 거의 이제 17, 18이 내문항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별표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관련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쪽 테마하고 관련되고, 요쪽 테마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다. 뭐 이런 뜻이고, 여기 있는 기출문제는 싹 다 모조리 이번 6주 과정에서 다 풀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초 이론 18학년도에 나왔는데, 요거는 뭐 크게 별 내용은 아니었고, 그리고 어디에 몰려있는지 재무제표 작성, 순이익 측정, 회계순환 과정.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좀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재고자산, 유형자산. 그럼 감가상각 나올 것이고 학생들 이제 선생님들 어렵게 생각하는 뭐 주식이라든지 금융자산들, 주식, 그 다음 뭐 사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14학년도부터 우리 출제경향 바뀌고 나서부터는 크게 다뤄지고 있지 않더라. 그리고 자본이 이제 예상을 18학년도 했었지만 자본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 어떻습니까? 요번에 나온다면 현금 흐름표가 안 달아줘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재무 비율이 18학년도에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회계 같지만 상업 경제 쪽에 있는 유통 그쪽 내용이었거든. 뭐 재무 비율 정도 현금 흐름표 그리고 당연히 재무자산 쪽에 또 나올 것 같고 유형자산 나온다면 감가상각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회계순환 과정 넣는 거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싹 이제 풀게 될 거고 9페이지에 원가 관리 얘기입니다. 제조기업 원가 흐름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 거기에 대응되는 반대되는 어떤 상황되는 종합 원가 계산 그리고 이제 CVP 분석 나옵니다. 원가, 조업도, 원가, 이익 분석,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CVP, 코스트, 볼륨, 프로피트 그렇게 분석할 거고 관련 원가 분석 이것도 CVP하고 연관돼서 8학년도에 하나 물어봤던 게 있고 나머지는 저거 순 현재 가치 뭐 이런 거 물어봤고 별거 아니고 결국 나온다면 뭐가 나옵니까? 원가? 14학년도에 한 문항 나오고 3년 쉬다가 4년 만에 18학년 나왔거든요. 결국 나오면 CVP가 나올 겁니다. CVP. 그리고 제조기업 원가 흐름 한번 최근에 이제 18학년에 물어봤기 때문에 또 나올 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10점짜리가 논술이 사라져서 혹시 몰라요. 근데 CVP 쪽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종합원가 계산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CVP 종합원가 계산. 제조기업은 18학년 나왔으니까. 자, 밑에는, 뭐 나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지 않을까.
자, 18학년도 10페이지부터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은 이제 문항수하고 조정이 됐지만 18학년도에 굵은 테두리 해계 쪽은 어떻습니까? 원가가 한 문항이 출제됐고 총 5문항 나왔고 16점입니다. 80점, 2, 3교시 80점 만점에 20%를 차지합니다. 자, 5문항 16점. 오른쪽에 11페이지. 17학년도는 어떻습니까? 4문항 13점. 이때는 원가가 없었거든요. 안 나왔거든. 그래서 5문항, 4문항 이런 식으로 18, 17학년도 12페이지. 자, 해계학 어떻습니까? 4문항 13점. 똑같네? 17하고 16하고. 그리고 13페이지. 15학년도에 또 4문항 14점. 14학년도도 4문항 13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뭡니까? 4문항이 매년 나왔고 18학년도만 원가가 있어가지고 5문항이 됐다.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5문항 나올 것 같다. 6문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최소한 5문항은 나올 것이다. 16점 정도가 될 것이다. 그거는 예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됐고, 과목별로 타겟 점수 다 세워놨죠? 세워놔야 돼요. 알겠죠? 교육학도 잘 세워놓으시고. 그 그래프 봐도 1차 커트라인이 그다지 이게 이제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18학년도 합격한 쌤들 보니까 75점이면 2차는 뭐 큰 어려움이 부담이 없더라고요. 널널하게 붙더라고요. 75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점 해서 자기 목표를 점수가 있어요. 교육학 1교시에 내가 17, 16, 18, 19 이렇게 타겟 점수가 있어야 되고 2, 3교시에 몇 점을 받을 것이냐. 그게 과목별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 출제 비율을 봤으니까 점수하고 문항수를 봤으니까 그래서 교과 교육학에서 컴퓨터 쪽에서 반타작 이상 60% 그리고 제가 하는 과목들 거기에서 몇 프로 몇 문제 4점짜리 하나 놓치고 2점짜리 하나 놓치고 그럼 몇 점이 될 것이냐. 무역에서는 내가 얼마나 시간 비중 투자해서 공부해서 다 맞출 것이냐. 회계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회계학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차피 짧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나요? 얼마 많은 시간이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 맞는 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18학년도 다 맞은 분도 있었고 원가를 우리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원가 다 먹고 들어갔고 그런데 회계가 뭐 몇 년 만에 처음 하시거나 대학교 때 한번 살짝 듣고 안 들으시다 이런 분은 따라오기가 사실 벅찬 게 있습니다. 근데 노력하면 뭐 당연히 다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이제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전체 72, 3점 목표에 각 과목 100점 목표 점수가 나오고 그중에 회계학이 내가 아까 13점 또는 16점이면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하겠다. 그래서 총점 72, 3점, 5점 가까이 되겠다. 그럼 내가 회계학에 어느 정도 집중할 것이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런 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잘 하실 거고. 14페이지. 자, 지금부터 64페이지까지 1분 만에 쫙 훑어봅시다. 빠르게. 자, 14, 2018 150호, 별책 25. 이제 누구나 다 여러 번 받고, 14, 15. 대표적인 과목, 회계와 관련된 거, 제가 배치를 했고, 16. 거기에 따라서, 회계 순환과정, 2014학년에 나왔던 문제, 그걸 통해서 회계 순환과정 쫙쫙 연장을 시켜서 공부 1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시켜서 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맛을 보고 18 이것도 순환과정 더 구체적으로 보고 19도 마찬가지 분계, 정기, 잔액시산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볍게 20페이지도 관련 예제를 1, 2, 3번 회계 순환과정이라는 테마에서 21페이지 그 회계순환과정 연장입니다. 시산표 관련돼서 발견될 수 없는 오류들,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감을 잡고 22페이지 정산표가 있습니다. 8위식이 왼쪽에 있고 23페이지 6위식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정전 자력시산표, 결산수정분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으로 쫙 훑어본다.
24페이지. 자, 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원가 관리 해결하고 특별히 언급된 과목은 없고, 공구였을 때, 옛날에 공구 개정 교육 과정이었을 때 상 7회 원가 관리 해결한 과목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목차가 있습니다. 영역, 내용 요소. 요게 우리 기출 분석했던 그 목차하고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원가 조합도 분석, CVF도 보이고,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더라. 종합 원가 계산, 그걸로 해서 25페이지에 2009학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종합 원가 계산의 답이었는데, 그거 내용들 쫙 보고, 개별 원가 계산도 왼쪽에 있듯이 개별 원가, 종합 원가 계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쫙 보고, 경영학에서 했던 생산 형태, 거기에 단속 생산, 연속 생산, 거기에 개별 종합 원가 계산이더라.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고, 26페이지. 자, 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갑니다. 제조기업 원가 흐름,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중에서도 원가를 계산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정상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목차, 2번 목차를 쫙 다루기 시작합니다. 26페이지에 원가, 개념 특성, 27페이지에도 개념 특성이고,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한눈에 쫙 봅니다. 그림하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쫙 머리에 익히고, 28페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분류해서 예제 1, 2를 통해서 분류 한번 연습해보고, 2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분류 밑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원가, 기초 원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기초적인 거. 30페이지. 자, 30, 31페이지 왼쪽 오른쪽을 한눈에 봅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쭉 흘러가서 매출 원가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T 계정 흐름 과정. 31페이지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손익계산서 결과물로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까지 해서 왼쪽 오른쪽 31, 32 해가지고 한눈에 쫙 보고 감을 잡습니다. 32페이지. 자, T 계정 그리고 분계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33페이지 하단이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 원재료부터 농업비, 제조간접비, 제공품, 제품 쫙 흘러가서 제조원가 명세서 거쳐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까지 가는, 그걸 한눈에 분계서부터 쫙 한다. 32, 33. 34페이지 예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 35 간단한 예제 그런 것들. 36페이지 기출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왔고, 37도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 쉽고. 3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입니다. 간단하고. 39페이지 이것도 결국에 원가 자료 주고 제조원가 명세서 나타내주고, 밑에 네 가지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구하라는 거. 제조원가 흐름만 하면 끝나고 별거 아니고. 40페이지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던 2018학년도 거였고, 이것도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가공원가 중간에 상단 쪽에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가공원가 컨버션 코스트, 그거 한번 색칠해 주시고, 40페이지에 상단 쪽에 박스에 동그라미 세 번째 가공원가 컨버션, 그러니까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컨버트 변환시키다, 전환시키다. 컨버션 코스트. 기초원가 프라임 코스트, 그것도 하나 영문하고 하나 현관표 칠해주시고, 문제 푸는 거는 일도 아니고. 41페이지 2009학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정 배부가 나옵니다. 그게 정상원가 계산. 왼쪽에 40페이지에 있는 굵은 테두리 정상원가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뒤로부터 흘러간다.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 프린트가 좀 연하게 나오네. 자, 41페이지 그렇게 해서 배부 차익이 어떻게 되는지. 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 배부 차익. 43페이지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재무회계적인 것도 필요한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미지급 임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급 임금이라든지 선급 비용이 있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것들이고, 차근차근 하면 누구나 풀 수 있고. 45페이지 개별 원가 계산 앞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종합 원가 계산합니다. 목차가 떠올라야 됩니다. 머릿속에 떠올 거고, 종합 원가 계산의 기본적인 평균법에 의한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완성품 환산량 개념을 잡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으로 완성품 환산량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이퀴벌런트 유니트. 그 영문도 하나 살짝 기억해 주세요. 뭐 평준화 시키겠다.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45페이지. 46페이지 종합원가계산 평균법. 47페이지 종합원가계산 평균법. 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2002년, 2008학년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 간단하게 있고 48페이지 예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법인데 이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그 15학년도에 합격한 쌤이 카톡으로 몇 달 전에 한번 질문해서 제가 이렇게 워드를 쳐가지고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내용에도 넣었습니다. 아까워서. 이 정도면 나올 거 계산하기는 쉬우니까 재료비 가공비를 안 나눴단 말이야. 그런 것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49페이지 똑같이 종합원가계산인데 앞에는 평균법이었는데 이제 선의선출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49, 50페이지 이것도 선의선출법 51페이지도 선의선출법 그리고 51페이지부터 CVP하고 관련 원가 분석입니다. CVP 52에서 53, 54, 55 그림들 아주 예쁘고 요거 상업경제 시간에 있었던 거 요번에 이제 설명합니다. 56페이지도 그림이 예쁘죠? 밑에도 그림이 있고 57페이지 이제 공식화 시켜서 하는데 뭐 공식 어려운 것도 아니고 57페이지 자 그리고 58페이지 2014학년도 기출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학생 교사 대화형으로 나왔고 요거는 뭐 눈썰미만 있으면 몰라도 풀고 59페이지 그림이 짝짝 한복에 못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밑에 것도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60페이지 앞에도 CVP 분석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제가 오더가 쳐져 있어서 이것도 활용하고 61페이지 왼쪽 오른쪽에서 기출문제하고 같이 연결시키고 62페이지 2008학년도 이것도 기출문제 CVP하고 안전한계 쪽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특별 주문에 대해서 관련원가 분석에서 CVP 연장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63페이지 이것도 목표하는 매출액, 목표하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그 매출 수량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 좋은 문제들. 자, 밑에 그림 다시 음미하고 64페이지 13학년도, 6학년도에서 6학년도는 이제 순현재 가치라고 물어봤고 13학년도는 감가상각비 있을 때 현금 유입액 뭐 X 해가지고 물어보는 회계적 이익률 그거 제시해놓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쉽죠? 머릿속에 약간씩 떠오르나요? 결국 뭐였나요 우리? 제조기업 원가 흐름 아까 쫙쫙 흘러가는 그림 손익계산서 매출원가까지 그거 다룰 거고 개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그 다음 CVP 끝 그렇게 끝입니다. 나오면 뭐가 나온다? CVP 꼭 나올 것이고 다른 것도 물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같이 하면 될 겁니다. 같이 하면 되고 될 거가 아니고 반드시 되고 다 맞출 수 있고 회계학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못 풀 거를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계사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사. 그래서 딱 맞을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다 전체를 다 놓치게끔 문제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만 안 한다면 침착하게 푼다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왔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합격했고 자 우리도 가능할 것이다. 자 봤죠? 원가부터 먼저 할까요? 앞부분의 회계를 살짝 볼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래요? 아닙니다.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회계를 먼저 보고 약간 내용이 또 원가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중급회계 상하 이렇게 두꺼운 거 다 봐야 되고 기본서 봐야 되고 연습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회계사 시험 치러 들어가거나 세무사 시험 치러 들어가면 되고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경영 상대 쪽에 다 대부분 다 나오셨으니까 뭐 가볍게 회계 원리라도 뭐 그 1학년 때 듣지 않았을까요? 그 필수 과목으로 안 돼 있네 회계가 요새는 안 맞죠. 살짝은 맛을 봤을 테니까. 자, 큰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보면 처음에 잘 몰랐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50%, 60%, 70%, 80% 자기게 됐다. 그런 쌤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 합격했고 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갑니다.
그러면 회계부터 보자니까 봅시다. 14페이지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면 되겠네요. 자, 요게 테마가 뭐였습니까? 별책 25 앞부분에 있는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라는 거였습니다. 별책 25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다 공부하셔야겠지만 막판에 10월 달부터는 아니지 7월, 8월 정도부터는 쫙 달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스케줄대로 자,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라는 테마였고 경영금융 교과였고 기존학과 쩌르륵 나옵니다. 경영사무, 재무회계과, 유통, 금융, 판매과자 나오고 회계학 쪽에서 지금 6주 과정에서 다룰 거는 재무회계과, 회계원리,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기업자본통합관리 이게 뭐였죠? 기업자본통합관리가 ERP였죠. 예, 잘 대답하셨고요. 세무 일반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세무 뭐 크게 우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부가세 이런 것들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자 예산자금, 회계실무, 세무실무 이런 게 실무 과목에 있더라. 회계사무원, 격리사무원, 세무사무원. 저희 직원이 이제 세무사무원이 해야 되나? 회계사무원, 격리사무원, 격리라는 말은 좀 안 쓰면 좋겠는데. 자, 인력, 양성, 유형, 갈로 열고 진로 그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거를 크게. 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진하게 표시된 게 뭡니까? 뒤에 별표 달려가지고 그게 다른 과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고 위에서부터 쫙쫙 내려오잖아요. 회계원리 끌고 내려오고 상업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관리해서 쫙쫙쫙 끌고 내려와. 자, 그리고 15페이지 갑시다. 회계원리 4번 타자 기초과목에 그리고 5번 타자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요 두 개만 해서 목차하고 한번 우리 비교를 해봅시다. 앞에 우리 기출 분석했던 목차하고. 자, 회계원리 왼쪽 거 보죠. 15페이지에 이제 왼쪽 회계원리 4번 타자. 회계원리는 경영금융 교과군이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NCS 실무과목의 선수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여기에서 이제 회계 관련 규정이 우리 출제는 어떻습니까? KIFRS입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인데 그거는 이제 상장된 기업들 주로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고 강제적으로 그 외에 제가 이제 세무 처리하거나 이런 중소기업용 그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KIFRS 나오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비교 설명해 드릴 거고 여하튼 그런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회계처를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재무 상태는 결국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재무 상태표라는 게 있을 것이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그리고 경영 성과는 한 해 보통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수익, 비용 해서 단기 순이익이 났느냐 단기 손실이 났느냐 그거는 뭐 무슨 재무제표 종류 중에 손익 계산서인데 IFRS로 우리가 물어볼 테니까 앞에 포괄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 그런 걸 도출하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목표가 나오겠죠.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이해하고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 능력을 기른다.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개념, 우리 정보, 그때도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결국 뭐였습니까? 정보를, 무슨 정보? 회계 정보를 이용하려는 의사결정자들한테 어떠한 유용하게 쓸모있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뭐 그런 게 회계다고 훌륭한 사람들이 책에서 개념 정리를 했단 말이지. 맞죠?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였죠? 제가 얘기해줬죠? 미생, 장거래,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될 것을. 맞죠? 마케팅은 제가 마지막에 얘기 안 했네? 마케팅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될 거 가지고 뭐. 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지 뭐.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거 그거 한번 시험 문제 기출에 책에 나왔었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그래서 능력 단위 요소 이렇게 해서 실무 과목에는 그 박스가 다르다는 거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 자 밑에 박스를 보세요. 내용체계, 내용 영역하고 내용 영역 요소 회계의 기초 개념부터 의, 목적, 분류 그리고 거래와 회계의 순환 과정 거기에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회계 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회계 처리, 수익, 비용, 결산, 재무제표 작성까지 이렇게 이제 박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학습, 평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가보세요.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NCS 실무 과목 선수학습 내용을 갖고 있다. 회계적 사건이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전산 프로그램 다루자는 거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함량할 수 있는 과목이다. 기업 회계 업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량하겠다.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행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거창한 좋은 말들 적어놨고 박스를 보세요. 내용력 요소. 거기에도 기초개념, 재무상태 경영성과 회계 순환과정,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개정,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의 정보 처리, 회계정보 처리, 부가가치세가 살짝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이제 볼 날이 올 거고 다뤄드릴 거고 결산 회계정보, 결산 정리, 결산 수정사항들 쫙 나올 거고 그 맨 마지막에 원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가 뭐 빠진다 안 빠진다 몇 년 동안 말이 많았는데 결국 18학년도에 나왔더라. 우리는 맞췄더라. 왜? 별책이 25에 내용이 있네. 16페이지. 2014학년도에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구경합니다. 공구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공구니까 크게 뭐 요걸 달달 외울 필요는 없겠죠. 간만 잡으면 됩니다. 물어보는 게 뭔지. 공구 개정 교육과정, 상업정보교육과정. 그때는 2011-361호였고 별책 23이었지 그때? 그때는 별책 23이었고 여하튼 작성한 회계원리 과목의 내용 요소와 학습 내용이다. 그 박스입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 쪽에 영역은 이제 왼쪽에 숨어 있겠죠. 거기에 뭐가 있을 테고 거래 기록 시산표 작성, 결산 수정 문계, 정보 마감, 재무제표 작성 이런 흐름으로 회계 순환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내용 책의 영역을 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 영역 내용 요소 그 박스에 있듯이 그게 회계의 순환 과정 그렇게 답을 해야 된다. 7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영역을 쓰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록부터 분계가 되고 전기가 되고 시산표, 결산 수정 문계, 그 다음에 계정 장부 마감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나오는 그 과정을 이제 쭉 이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나중에 또 회계 시간에 또 할 거거든요. 또 계속 할 거니까 가볍게 보시고 중요한 거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말로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쫙 보는 거예요. 23페이지까지. 자, 갑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1번부터 8번입니다. 1단계 때 그 보충 자료도 제가 나눠준 게 있었는데 그건 오늘 안 드렸는데 거기에도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을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회계상 거래일 것이고 그게 이제 분계장이나 분계 전표에 기입되는 겁니다. 그걸 2번 단계에서 분계를 합니다. 그리고 분계장이 각 계정 과목별로 주로 이제 T 계정을 쓰는데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이전에서 이사시켜서 기입해 주는 겁니다. 그걸 전기라 합니다. 전기. T 계정, 총 계정 원장. 각 과목별로 그 원장, 그 자기 자리들이 있다고. 계정 과목 자리들. 거기에 이제 전기해 주는 거. 그리고 결산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결산 과정이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결산 후에 보고서 작성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예비 절차에 수정 전 시산표부터 해서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돼서 수정 후 시산표 4, 5, 6 이렇게 단계가 나옵니다. 뭐 수정 후 시산표는 생략하기도 하는데 4, 5, 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결산 본 절차로 장부가 마감됩니다. 계정 마감, 손익계산서도 마감이 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도 기초, 기말로 해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차기로 이월되고 그렇게 장부, 계정 마감하고 재무제표가 이제 결국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1년 동안의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서, 수익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났고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고
그리고 자산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잉여금이 얼마 있고 자본이 얼마 있고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17페이지 회계의 순환과정 거래 발생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입니다. 자, 회계의 순환과정 한번 읽어보죠. 거래 발생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된다? 매년 순환된다. 폐율의 경영 관리 순환 과정, 개조지저통 그것도 이렇게 돌았죠. 맞죠? 그래서 순환이라는 이름 붙였듯이 이것도 1기 그리고 끝나고 다시 바톤을 받아서 2기 시작되고 2기 끝나고 바톤을 받아서 3기 시작되고 근데 각각 그 한 해 한 해 기수별로는 똑같은 회계 사건이 재무제표 보고까지 1번부터 8번이 반복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자, 매 회계기간 반복된다. 이것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마다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은 매 회계기간 반복하여 1년의 복식 부기 과정을 따르게 되는데 이 같은 1년의 회계 처리 과정을 회계 순환 과정이란다. 회계 순환 과정 뭐 개념을 쓰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죠. 이제 전반적인 게 이제 조금 느낌을 받을 겁니다. 복식 부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쌍벽을 이루는 반대 개념이 단식이겠지? 단식. 복식, 탁구, 테니스, 단식은 1대1로. 복식은 2대2로. 배드민턴, 복식. 그러니까 복식북이라는 게 뭡니까?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과목 딱 나올 것이고, 각각 다른 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단식북이는, 여러분들 뭐, 현금 출납부, 가계부 쓰는 그런 게 단식북이고요. 기업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뽑아져야 되니까 복식부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대학교 때 회계에 뭘 배웠더라? 저런 게 있었는데 송도 사계부기 그 다음에 복식부기를 발명한 게 베니스의 이탈리아의 누구였더라? 루카 파치올리? 그런 얘기 대학교 때 혹시 들었나요? 맞나요? 제가 조금 약간 다르죠? 벌써 20년, 25년 전, 엄청 오래됐어. 루카 파치올리였나?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싸우더라고. 그 당시에 뭐라 하더라? 송도가 더 빨랐다는 것 같기도 하고. 송도가 조금 더,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개발한 게 송도 개성상인들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 역사적으로 조금 더 빨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지. 자, 맛있습니까? 사탕하고 초콜릿을 먹으면 머리가 이렇게 조금 빨리 돈다 이러던데. 그래서 시험장에 그 중간에 쉴 때 배도 많이 고프고 이러면 초콜릿을 좀 드시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회전이 잘 되는데. 계산 문제를 막 풀어야지 좀 안 누르주한데 조금 지루하죠. 갑시다. 회계 순환 과정 1번부터 8번까지 있다는 거 왼쪽 하단의 그림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거래가 발생했다. 기업에서 현금이 나가고 상품을 매입했다. 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가 나갔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상품을 팔고 돈이 들어왔고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그럼 그러한 사건을 어떻게 분개할 것이냐. 분개장이나 분개전표에 이제 기입합니다. 분개라는 게 있습니다. 분개. 날짜 적고 차변, 대변으로 이제 나누는 거지. 그게 복식북이라는 거고. 그래서 계정과목 각각, 차변, 대변에 각각 다른 걸로 기입해주고, 금액 똑같은 걸로 딱딱. 대차, 평균의 원리. 금액은 항상 똑같아야 되고,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각 계정과목별로 자기 자리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T 계정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단기에 증감 내역을 기입해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사시키는 거지. 분계장에 있는 거를 각 자리별로 계정과목별로 이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전기 이사해서 기록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굵은 테두리가 결산 어떤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기 과정이 끝나면 분계 정기를 통해서 시산표라는 게 나옵니다. 시산표. 그래서 시산표라는 게 시험에서 검사하는 그런 표로 생각하면 됩니다. 집계가 잘 되었어? 분계 정기가 잘 된 거야, 과연? 그래서 한목에 좀 검사하는 표입니다. 시산, 시험 치는 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시산표가 작성이 됩니다.
예, 그러한 것에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 우수산표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수정 전시산표에 결산 시점 주로 이제 12월 31일 시점이 되겠죠. 사실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3월 2월 말부터 이제 시작하겠지. 3월에 법인세 신고니까. 여하튼 12월 말 시점에서 발생주의 논리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계를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수정 우수산표가 이제 작성이 될 것이고, 뭐 작성하든 안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장부로 계정을 마감합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을 하죠. 손익계정, 수익 비용, 그거를 집합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이전해서 그거를 또이 해주는 겁니다. 어느 게 더 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끼고해서 없애주면서 결국에 당기순이익이 나올 것이고 그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형 계정으로 대체가 될 거다. 그래서 수익 다 없어지고 모든 수익 계정 과목들 다 날아갈 것이고 모든 비용 계정 과목들 다 날아가시고 그게 집합 손익으로 잠시 이전됐다가 그 집합 손익도 다 없어지면서 결국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리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거의 전 개념은 당기순이익이다. 뭐 이런 거지. 나중에도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쫙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하튼 그거를 수십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어떻습니까? 그 자산부채 자본은 기초 기말해가지고 차기로 이어라는 방식으로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런 모습들도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나올 것이다. 수익, 비용 계정으로 작성된 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으로 크게 구분이 될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뭐라 했죠? 일정 기간이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때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냐. 그러니까 몇 년도, 몇 기, 12월 말 시점, 그 시점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이.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몇 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수익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고 이익은 얼마고 그런 거. 자, 밑에 발생주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5번의 결산 수정 분계인데 발생주의 금액으로 이제 수정해 주는 거, 돌려주는 겁니다. 맞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거래가 발생해서 분계를 하고 정기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발생주의 이런 개념도 물론 그때부터 도입해서 분계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연말이라든지 뭐 반기 결산할 때라든지 그때 수정 분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발생주의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발생주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을 발생주의로 돌려서 맞게끔 기업회계가 원하는 발생주의 원칙에 맞게끔 그렇게 수정해 주는 거다. 그게 결산 수정 분계다. 대표적인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매출원가 분계가 있었고 성급 선수부유 그리고 미수 미지급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대손상각들, 감가상각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평가에 대한 것들 나중에 다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크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의 수치나 지급 시점에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현금의 수치나 지급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러한 물건을 팔아서 호주머니에 100원이 들어오는 그때가 나의 수익, 매출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은 한 달 뒤에 받더라도 지금 팔았으니까 지금 매출로 인식할 것이냐 이런 싸움입니다. 어떻게? 기업에게는 어떻게 하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출로 인식해라, 잡아라 이거지. 돈은 나중에 들어올지라도. 네, 그런 게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발생주의를 해서 낭패를 많이 봤죠. 그래서 돈을 회수를 못하고 미수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혀 고민은 안 되지만 달려있는 게 많습니다.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미수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달려있지. 현금 받을 때 수익 인식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원칙이 뭐다? 기업에게는 발생주의다. 이렇게 뭐가 발생했을 때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그때가 아니고 그러한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발생주의도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발생 기준하고 대별되는 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현금주의 또는 뭐 현금 기준 그렇게 될 것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현금 유출입 시점이 아닌 현금 유출입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한다는 가정이다. 발생주의. 즉 발생기준에서는 거래한 사건의 영향을 현금의 수치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겠다. 발생주의. 이에 반해서 현금의 수치나 지급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현금기준이라 한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고 유일하게 한 놈만 어떤 놈만? 현금흐름표. 그것만 현금주의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흐름표 목차에도 있었고 기출분석 목차에도 있었고 이번에 아마 나올 것이다. 현금흐름표를 안 물어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언제 나올 겁니다. 자, 밑에 재무제표란 무엇일까 이렇게 나왔죠. 결과적으로 회계순환과정 마지막 단계에 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근데 재무제표에 우리가 대표적인 거 양대산맥 2개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어요. 독수리 오용제가 재무제표야. 5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체크하세요. 자산, 부채, 자본. 거기에 대한 정보. 자, 일정 시점, 지금 현재 시점에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얼마인지. 자산은 뭡니까? 내가 쉽게 물건 팔고 받을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부채는 뭡니까? 은행에서 우리 회사가 대출을 받았는데 갚아야 될 차입금, 빌린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거죠. 자본은 뭡니까? 초기 설립 자본금, 출자한 것부터 해서 잉여금 계속 쌓인 것들, 그게 자본이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라 하고, 다른 말로 자본이라 하고. 그렇죠? 자산 부채만 계산 금액이 나오면 자본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 왼쪽에 손익계산서 있습니다. 일정 기간 체크하세요. 기업 경영 성과에 대한 겁니다. 경영 성과에 대한 거. 아까 저거는 뭐랬죠? 재무상태표는 뭡니까? 재무상태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거기에 박스에 재무상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손익계산서도 재무제표의 종류고, IFRS에서 재무제표의 종류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앞에 포괄 손익계산서를 붙여줘야 됩니다. 포괄자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현금흐름표, 방금 했던 발생주의가 아니고 유일하게 현금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다. 일종이다. 하나다.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 현금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다. 현금흐름표 나중에 또 한 테마로 해서 한 목차로 폭발을 시킵니다. 현금흐름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세무보고서, 세무국세청에 제공할 때는 현금흐름표는 안 들어가거든요. 현금흐름표는 안 들어가는데 기업,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고객은 이제 법인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뭘 돌려보냐 하면 저는 자료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지네가 쫙 기입해서 현금흐름표를 돌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네가 만든 현금흐름표 내용하고 제 더존에서 클릭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현금흐름표하고 내용이 똑같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대출 심사라든지 기업 평가할 때 활용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현금주의, 현금흐름표. 근데 어떻습니까? 경영성과하고, 경영성과는 뭐죠? 발생주의를 했죠? 수익, 비용도 다 발생주의로 합니다. 아까 매출도, 돈은 안 들어와도 내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출로 인식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야. 돈은 안 나가도 요 사건이 발생한, 그런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런데 보세요.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매출이 100억이래. 비용은 빵이라 하죠?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는 거야? 100억이 나오는 거지? 근데 현금은 빵이야. 아직 현금은 안 들어왔거든요? 현금은 내년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이,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손익계산서만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재무상태표 가도 자산 잡혀 있을 거 아니야? 100억, 매출 채권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란 말이야.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봤겠지, 물론. 그래서 투자자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현금 흐름표를 같이 봐야 정확하게 기업 가치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현금 흐름표를 우리는 이제 볼 줄 안다는 거지. 좀 있으면 볼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본 변동표라는 게 나옵니다. 2018학년도에 자본 변동표를 만들어서 출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자본 변동표가 아니고 재무상태표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 자본의 크기, 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재무상태표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자산, 부채, 자본 나오죠.
거기에 그 자본, 그 하나만 떼서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게 자본 변동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모습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다는 겁니다. 밑에 하단이라든지 별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해당 과목, 회전 계정 과목 아니면 금액에 거기에 이렇게 주자 이렇게 붙여서 밑에 하단에 아니면 또 별지로 고충 설명하는 그게 주석이야. 재무제표 종류는 하여튼 독수리 오형제 5가지가 있다는 거 그것만 좀 봐주시고 18페이지. 자, 계속 나옵니다. 회계순환과정 1번부터 8번까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내용들을 또 정리해 봅시다. 자, 회계 거래 발생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매 회계간 반복된다는 거. 이러한 일련의 회계 과정을 처리 과정을 회계 순환 과정이란다. 거래가 발생했다. 2번 분계장이나 분계 전표에 기입하는 겁니다. 오른쪽 19페이지에 분계해서 제가 예로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 그 두 개 계정 과목만 해서 분계를 해놨습니다. 정기도 그 두 개 계정 과목만 있고 딴 것도 다 있어요. 자, 1, 2, 3, 4 그 날짜 차변 대변 잡고 계정 과목 적고 금액 적고 저는 칠판에 이렇게 적을 겁니다. 뭐 날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고 계정 과목 매출 채권 여기 200원. 저는 이렇게 슬래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예전부터 좀 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어떤 취재자는 뭐 이런 식으로 박스를 아예 만든 사람도 있죠. 차변에서 또 대변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저는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 분개를 합니다. 날짜 적고 계정 과목 적고 금액 똑같이 해주고 이런 걸 분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예로서 1, 2, 3, 4를 예를 들어놨고 분계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전표를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회계 원리 책 같은 거 보면 아마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회계사무소도 전표하고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아마 없을 거야. 근데 물론 있을 수도 있어.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 전표를 하는 데를. 근데 없겠지. 사라져야겠지. 쓸데없는 짓이니까. 전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3가지가 아마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하니까, 도전상에서 하니까 필요가 없지. 분계 전표 이런 게. 자, 분계 그 모습을 받고 오른쪽에서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다. 일자 적고 어느 계정 과목, 차변, 대변. 이걸 차변이라 합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그렇게 합니다. 차변, 대변. 어느 쪽에, 어느 변에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것인가 결정하는데 이 과정을 분계를 한다. 거래 내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그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일 것이고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일 것이고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차변, 대변 중 어느 쪽에 기록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분계. 그래서 분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 하신 분은 생소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분계는 계정 과목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하면 되고 하니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작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몇 번 하다 보면 됩니다. 자, 분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차변, 대변이라 했는데 대원칙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도 마찬가지지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쪽입니다. 왼쪽입니다. 그리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 쪽입니다. 자본은 대변 쪽입니다.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쪽, 왼쪽.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발생했을 때의 자리입니다. 증가했을 때의 자리. 그리고 감소했을 때는 이제 반대편으로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산이 감소했다 그러면 대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부채가 감소했다, 차변 쪽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위치, 제자리가 차변인지 대변인지 그게 이제 뭐 다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다 알고 있고 사실. 자, 5가지 구성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자산, 비용, 그 잔액은 재무상태표 차변 쪽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 쪽에 표시한다. 그 잔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당해 잔액의 편에 기입하며 감소하는 경우에 반대편에 기입한다. 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 다 해가네. 22페이지. 자, 22페이지 보세요. 방금 결과적으로 보면 분계 과정을 통해서 22페이지 왼쪽에 수정전 잔액 시산표 그것만 보세요.
자, 현금, 매출채권 이런 것들이 자산 계정입니다. 대여금도 마찬가지고 상품, 소모품, 기계장치 이런 게 자산 계정입니다. 결국 어느 쪽에 있나요? 차변 쪽에 다 잔액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감소하든 이게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 거치고 이제 잔액만 뽑아낸 시산표인데 그러한 자산의 원위치는 증가는 왼쪽 차변에 들어간 말이지.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매입 채무. 이거는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 쪽이고 차입금도 부채입니다. 이런 것들 어디 돼 있습니까? 대변 쪽에 돼 있죠. 부채의 원칙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들어. 더 내려가 봅니다. 매출, 수입 임대료, 이건 임대료 수익이고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은 수익 항목입니다. 수익 계정 과목들. 자, 수익의 원위치는 어디죠? 발생했을 때는 대변 쪽이죠. 그래서 대변 쪽에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밑에 매입, 이거는 이제 비용입니다. 보험료 비용, 이것도 비용입니다. 얘들도 잔액이 어디로 있습니까? 차변 쪽에,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원위치가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변, 대변을 쭉 해가지고 합계를 내니까 차변 합계가 1, 2, 20, 그리고 대변 합계가 1, 2, 20, 차변, 대변이 일치하더라, 금액이. 그러면 시산표, 분계하고 전기 과정이 올바르게 됐다, 가답을 잡을 수 있는 것이. 100%, 200% 만족은 못하겠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산이 잘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됐고. 자, 이번에는 전기입니다. 총 계정 원장에 전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위에 분계, 시커먼 동그라미 1번, 시커먼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계정 과목은 몇 가지가 나오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매출, 매입, 현금 5개의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계정 과목 2개, 그것만 뽑아낸 겁니다. 예를 들려고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하고 그렇게 해서 계정 과목이 그 연도 중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증가되는지, 감소되었는지 그런 것을 그 계정 과목의 자리인 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는 이제 요 앞 단계 있죠. 상품을 팔았고 A 거래처에 팔았고 돈은 외상으로 했더라. 그러한 거래를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했습니다. 이러한 분계가 요 계정 과목에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원장이라 하기도 하고 총 계정 원장이라 하기도 하고 이러한 T 계정에 어떻게 1월 1일자로 적어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 매출 잔액, 기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 쪽에 이쪽에 차변 쪽에 이제 기초 잔액이 오게 됩니다. 기말은 다음에 또 기초로 이월될 것이고 여하튼 이렇게 됐고 요게 이제 이쪽에 매출이 발생했다는 거지. 1월 1일 매출 200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러한 분계를 각 계정 과목 하나 따고 와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 요게 전기가 되는 거예요. 됐고 1월 2일이구나. 죄송합니다. 1월 2일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지. 그래서 매출 채권이 단기에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살표한 거는 의미입니다. 의미. 계정 과목은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고 분계 매출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매출 지금 매출 채권만 뽑아냈으니까 이런 식이 이런 분계를 이렇게 옮겨 적는 거를 이 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이런 걸 뭐라 한다? 전기. 그러니까 이동시켜서 기입해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총 계정 원장에 전기해 주는 거. 그럼 총 계정 원장이 뭔데 하니까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고 기록하고 정리한 창구입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매출 채권, 또 뭐 매입 채무, 매출, 매입, 현금 이렇게. 자, 그걸 총 계정 원장이라 부르고 거기에 옮기는 것을 전기라 한다. T자인 계정을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 내용은 읽어보면 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수정전 시산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합계 잔액 시산표 여기 이제 계정 과목이 나올 겁니다. 여기 차변, 대변이 나올 건데 기초가 100이었고 그리고 단기에 현금을 취급한 거래가 2월 3일 거래가 있었네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2월 3일 날 현금으로 들어왔더라, 횟수를 냈더라. 거기에 50이 있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기말 잔액은 얼마가 돼야 된다? 300에 50이니까 250이네. 요 250이 결국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 이게 이제 잔액 시산표입니다. 잔액만 나타낸 각 계정 과목별로 자산에 속하는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의 차변 잔액은 결국 25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초 매출 그리고 현금으로 해소해서 남아있는 게 250이라는 겁니다. 잔액의 의미입니다. 잔액. 그 잔액이 이쪽으로 오게 되죠. 250. 자, 이렇게 잔액 시산표에 쫙 모아지고 합계가 얼마, 차변 얼마, 대변 얼마. 이게 다 일치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이나? 보이구나, 아직. 자, 시산표 한번 읽어보죠. 시산표는 분기, 전기, 그거 2번, 3번 단계입니다. 그게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정 집계표. 그 집계표, 결과적으로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분기 전기 과정에서 뭐가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중복해서 뭔가 한 군데에 잘못 기입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잘못 적었는지 그런 걸 시산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계정 집계표, 합계 시산표가 있을 수 있고 합계 잔액을 또 뽑아내는 게 있을 것이고 잔액만 나타낸 잔액 시산표 구분될 것이다. 주로 우리 쪽에서는 잔액 시산표를 시험 문제로 많이 다룹니다. 합계 잔액도 나중에 구경할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 오른쪽 19페이지에 결산 수정 문제 발생주의 금액으로 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는 선택적이라는 거,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 재무상태표는 차기 이후를 하는 방식으로 마감. 그렇게 하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나오더라. 자, 분기하고 전기 잔액시산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1월 동그라미 1번 진한 동그라미 1번 거래는 어떤 거래입니까? 상품 도소매업을 가정하죠. 회계, 재무회계 쪽에서는 이제 도소매업이니까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더라. 이러한 거래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은 200원이더라. 그러면 수익이라는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줍니다.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 쪽이겠죠. 그래서 매출 200, 오른쪽에는 외상거래, 돈 받을 거지? 그러면 자산이지? 구체적으로 무슨 계정 과목? 매출 채권,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그래서 금액 200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러한 계정 과목들은 일률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이런 계정 과목을 쓰겠소 하고 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거래는 뭡니까? 외상으로 팔아서 매출채권, 내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이제 돈이 들어왔다 이거지. 현금으로 회수했더라.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50이 증가했고, 내가 받을 돈, 외상 매출금, 즉 매출채권 계정 과목이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자산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자산 증가, 현금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의 감소는 원위치가 차변이 아니고 그 반대편인 대변이더라. 그렇게 해서 왼쪽에 그 굵은 테두리 분계 쪽에 자산의 감소, 매출채권이 대변 쪽을 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2월 3일 이후에 아직 남아있는 매출채권 얼마입니까? 여기에 1, 2, 3, 4밖에 거래가 없다 하죠. 분계가 없다 하죠. 나머지 생각하지 맙시다. 2월 3일 현재 아직 상품 팔고 못 받은 돈이 얼마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예, 150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해주고 있죠? 자, 3월 4일 날 어떤 거래가 발생했습니까? 내가 도소매업이고 뭔가를 상품을 사서 비싸게 파는 놈인데 어쨌든 처음에 상품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어떤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내가 돈은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고
돈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런 겁니다.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였다. 그 금액은 200원이 되더라. 그래서 3월 4일 날짜 적고 차변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 이거는 이제 나중에 3분법 할 때 나옵니다. 매입이라는 게 상품을 매입했을 때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 적고 금액 200 적고 그리고 대변 쪽에 부채죠. 그러니까 빚이죠. 나중에 줄 돈이지. 그랬을 때 상품 매입했을 때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계정 과목은 매입 채무입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 계정 과목 대변에 적고 부채의 발생. 자, 그리고 자산 부채는 증가 뭐 감소 이렇게 표현하지. 부채가 이제 증가됐고 금액 200 적어준다. 4월 5일 시점에서 외상으로 매입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이제 돈의 여유가 생겨서 현금을 외상 거래처에 갚아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금액은 250원이 되더라. 자, 매입 채무가 주는 겁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 250원이 이제 대변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대변 쪽에 있다는 것은 자산의 감소죠.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 250씩 이렇게 계정 과목이 됩니다. 매입 채무를 250원 할 걸. 위에를 250, 밑에를 200, 현금 갚을 때 200 이렇게 할 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하는 겁니다. 계정 과목 변동 내용을 그 계정 원장, 그 각각의 계정 과목 자리에 옮겨 적는 거.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 보면 기초 100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주어진 사건입니다. 요거 왜 있느냐 물어보시지 말고 그냥 제가 적은 거죠. 그리고 1월 2일 날 그 분계가 이제 매출 채권 T 계정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짜 적고 상대 계정 과목이 매출 적고 금액 200 적고 2월 3일 거래 그것도 동그라미 굵은 거 2번 거래입니다. 2월 3일 날짜 적고 매출 채권의 상대 계정이 현금 적고 그리고 금액 적고 그러면 나머지가 남은 매출 채권이 250이 되는 거죠. 자, 매입 채무 쪽에 갑시다. 이거는 부채입니다. 자, 부채니까 원치가 어디입니까? 대변 쪽이죠. 이렇게 기초 잔액이 대변 쪽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3월 4일 날 부채가 증가했다. 그래서 상대 계정 과목 매입 적고 200 적고. 그래서 전체 부채가 이때까지 3월 4일까지는 이제 400이 되었네. 그런데 4월 5일 날 4번 거래에서 현금을 250만큼 지급했다. 그럼 남은 거는 결국 얼마다? 400에서 250 지급했으니까 150이 남았네. 그래서 시산표에 대변 쪽에 부채 쪽에 매입 채무 계정 과목에 150 잔액을 적어주면 돼요. 옮겨 적는다. 잔액 시산표에 이제 자동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정기 과정을 거치면 잔액 시산표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정 전입니다. 뭐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20페이지. 자, 회계수란 과정. 결산 본 절차인 것은 물어봤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은 어떻습니까? 보고서 작성, 결산 후 재고조사표 이런 것도 재고조사표? 본 절차는 아니고 본 절차는 장부 마감인데 3번 각종 장부 마감 요게 답으로 해줘야겠네요. 포괄손익계산 작성 이것도 보고서 작성이고 재고조사표? 재고조사표? 이건 부속명세서 같은데 이거는 뭐 크게 시산표 이런 거하고 관계없고 자,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절차에서 공무원 시험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장부 마감, 그게 결산, 본 절차라는 거, 그 밑에 그림 있듯이 그것만 골라내 주시고 그리고 예제 2번 봅시다. 회계순환 과정에서 나타내는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맞게 배열하세요 했네요. 재무제표 작성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될 거고 계정 마감이 그 앞에 수정 전 결산서 CBDA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 위에 그림하고 매칭이 되니까 쉽고 회계순환 예제 3번. 자, 여기 정산표입니다. 정산표인데 정산표는 22페이지, 23페이지에서 8위씩, 6위씩 이제 구경하게 될 것이고 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과정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를 일괄하여 작성한 표를 말한다. 자, 깍지 끼고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가 정산표 8위씩이라 했습니다. 왜 8위씩입니까?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다 합하니까 8칸이네요. 8위씩입니다. 23페이지는 정산표 해놓고 6위씩이라 했네요.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6칸이네요. 그래서 6위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전 시산표 왼쪽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 과정부터 재무제표 작성,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 작성하는 과정까지 일괄하여 작성한 표다. 그 전체, 요 전체를 뭐라 한다? 정산표라 한다. 정산표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정산표의 작성은 회계순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런 거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쓸데없는 짓이죠. 이제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며 수정전 시산표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과정을 일괄하여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산표의 양식은 칸의 순서, 난의 순서에 따라 6, 8, 10.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22, 23을 봤을 때 8, 6이 있었습니다. 12식은 뭡니까? 12식을 한번 이제 추론해 봅시다. 아, 오른쪽이 23페이지 6칸이라서 6이라네. 22페이지 왼쪽 22페이지 보니까 그게 8칸이라서 8이라네. 그럼 10칸 되는 거는 8칸에 뭐가 붙어야겠네? 뭐가 붙죠?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수정구 시산표에서 차변 대변 2칸이 더 붙겠죠? 그럼 12식이 되겠죠? 근데 수정구 시산표는 아까 갈로 열고 선택적 이런 말들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추론을 잘 하셨습니다. 자, 6, 8, 10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8이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뒷페이지에 있더라. 뒤에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차변 대변은 항상 같아야 된다. 결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오류를 방지한다. 결산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자, 이게 이제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1단계 할 때도 나눠드렸지만 그게 이제 가로로 된 거, 몇 장 된 거 있었죠. 그걸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다 파악하게 됩니다. 자,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정산표는 효율적인 결산을 위한 도구일 뿐 결산이 복잡한 경우에만 작성해보는 서식이므로 선택적인 절차에 보여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랬죠. 전산화된 환경에서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정산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정산표의 작성 절차를 파악하는 것은 결산 수정 무게를 내요. 수정된 금액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22페이지에서 지금 요 내용은 모릅니다. 거래에 대해서는 다른 페이지, 다른 걸로 자료가 나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수정 분기에 보면 진한 동그라미 1, 2, 3, 4 해가지고 8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결산 수정 분기가 차변 대변을 어떻게 가는 식으로 해서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가는지. 예를 들면, 자, 수정전 시산표에 대손 충당금은 차변 대변이 다 비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로로 쫙 보세요.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동그라미 5번이 뭔지 생겼습니다. 대변 쪽에 10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디론가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대변 쪽으로 10이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평으로 해서 짝짝 보셔야 됩니다. 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소모품 보세요. 소모품 수평으로 보세요. 수정전 잔액 시산표에 차변 잔액이 얼마입니까? 소모품이란 자산 계정입니다.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비용은 소모품 B 이렇게 씁니다. 소모품이란 자산 계정은 30이 차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대변 쪽으로 소모품이 21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남아있는 건 얼마입니까? 9원이 되는 거야. 맞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랬지. 그러면 30에서 감소된 21을 빼서 잔액은 결국 9원이 되고 9가 재무상태표로 재무상태표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잔액이 9원이 되는 거야. 수평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봅니다. 까우뚱까우뚱 하십니다. 임대료 봅시다. 임대료. 매출 밑에 임대료. 자,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수익. 자, 임대료라는 수익이 대변 쪽에 120원이 발생했는가 봅니다. 수정전 잔액 시산표에 120이 있었습니다. 보이죠? 근데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여차여차해서 결국 30은 수익이 아닌 것이야. 이렇게 된 거지? 정확하게 발생지로 하니까. 그렇다면 손익계산서에 결국 대변 쪽으로 될 수익은 얼마가 되느냐? 90.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임대료 수익 120 수정전에서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차변으로 갔으니까 30이라는 수익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에 가야 될 수익은 9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끄떡끄떡 하십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저걸 해볼까? 상품 가봅시다. 상품 수평으로 보세요. 기초에 상품 잔액이 20원이 있었습니다.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잔액으로 가겠죠? 20이 있었습니다.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50이 차변으로 늘어났고 대변으로 20이 줄었습니다. 지금 결산 수정 분기의 그 구체적인 건 생각하지 말고 이 표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50이 차변 늘어서 70이 됐고 20이 줄어서 50이 됐고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50. 이건 뭡니까 결국? 수정전 상품 잔액 차변에 있던 20이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대변으로 다 날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차변에 있던 게 20, 대변 20이니까 날아가서 제로가 된 거고, 새롭게 결산 수정 분계 차변에 50 생긴 게 그대로 끌고 가서 재무상태표에 50이 가는 겁니다. 자, 끄떡끄떡 잘 해주시고 있고, 이렇게 수평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표를 정산표라고 하더라. 이거 안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안 만듭니다. 분계만 뜨럭하면 거래처 원장부터 해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거치고 장부 마감하고 잉여금 쪽으로 해서 재무상태표로 거치고 다 갑니다. 그럼 시산표 다 나옵니다. 합계장의 시산표 다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손으로 이런 거는 안 하죠. 저는 워드 쳐야 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도 실무적으로 할 일은 없을 거야. 프로그램이 다 하는. 시험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죠? 이런 걸 내는 훌륭한 저 출제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는 노가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아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그램만 다룰 줄 아는, 아까 회계 뭐였죠? 과목명이 뭐였나요?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이었네, 과목명이. 그런 과목,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5번 타자. 그런 과목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능력을 함량하자는데, 이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저희 직원이 회계학과도 아니고 소방학과인데 저 직장생활도 한 올해 하도록 했고 교직에서 있었지. 준교원, 대학원 조교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전산회계 뭐 2급, 세무 2급 뭐 이것만 공부했는데 몇 달 동안 해서.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잘해. 그래서 이제 이과라서 수학을 잘해. 그럼 우리 또 회계는 상대인데, 저도 상대인데, 수학을 못해서, 이제, 수학을 뭐 크게 잘하지 못해서. 근데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론을 얘기하면, 그걸 이제 머릿속에 싹 그려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험에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 갈로 비워놓고. 언젠가는 나올 거야. 예전에 조금씩 나왔어요. 비슷하게 좀. 자, 정산표에 대해서 했고, 21페이지. 조금만 더 합시다. 23페이지까지만 하면 되니까, 원가 관리, 이제, 쉬고 하면 되고, 21페이지. 자, 한 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런 테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에도 각종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2가지 정도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뭐가 시산표가 잘못돼서 그거 수정하는 거, 오류 수정부터 해가지고, 결산 수정 분기에 반영하는 그런 문제를 또 구경하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첫 상단 부분에 회계상 모든 거래가 분계장을 통하여 총 계정 원장에 전기가 되고 각 계정이 분계 전기가 잘 되었다면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총 계정 원장에 있는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와 금액, 대변 합계가 항상 일치하게 된다. 그게 그래가지고 잔액 시산표에 차변 합계, 모든 계정 과목 쩌락 모아둔 이 금액하고 모든 계정 과목 쩌락 모아둔 요 금액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 그거는 대차평균의 원리부터 했기 때문에 차변이 200 늘면 대변도 200, 차변이 100이 늘면 대변도 100 똑같이 했기 때문에 차변 대변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뒷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듯이 자,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자, 거래의 이중성.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뭡니까? 복식부기. 아까 단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변, 대변. 그래서 둘이서 치는 게 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쌍이로 논다는 얘기지.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모든 거래는 반드시 어떤 계정이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같은 금액이 기입된다. 원리. 복식부기, 대차평균의 원리. 그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런 걸로 어떤 계정이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같은 금액이 기입된다. 거래의 이중성 이런 단어 비워줄 수도 있고 전체를 서술해서 이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대차평균의 원리, 이것의 밑줄 원리 이렇게 하면 대차평균의 원리. 갈로 열고 기역에 들어갈 대차평균 원리 제시하고 갈로 열고 기역에 들어가면 거래의 이중성. 2가지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차변금액의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자, 그러니까 회계가 오묘한 게 아주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건, 수만 건의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든 거래 수만 건, 거래처 수백 군데, 그리고 매출 매입 수만 건, 그리고 금액 엄청 클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나 분계를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에 수만 건을 기입하고 그게 결국에 손익계산서 갔다가
이익잉여금으로 모아졌다가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으로 쭉 갈리면서 잔액시산표 합계 잔액 다 맞아떨어지면 그게 엄청난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다 돼 있고 최초 시작했을 때 송도에 있는 개성 강인이 복식부기의 원리, 대차평균의 원리를 수백 년 전에 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쾌감이 있어. 그런데 초창기 때 하나 발견했어. 시산표에서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몇 원이 안 맞았나? 몇 원이었나? 몇백 원이 안 맞았나? 하여튼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안 맞더라고. 모든 거래에 오류는 없어. 그 프로그램도 오류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오류를 체크하면 오류는 하나도 안 나타나. 근데 그에 마감을 하는데 차변이 만약에 100이라면 여기 대변이 90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상하다. 거래이중성 복식 대차평균을 올리면 100원이면 여기도 100원이 되는데 둘 중에 뭐가 틀렸지? 그래가지고 딱 10원이 차가 나. 이게 틀리다는 거지. 100원하고 90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안 하다가 그 초창기에 이제 제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오늘 이제 원가 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걸 구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계를 할 때 다 코드가 있거든요. 계정 과목별로. 매입은 146, 매출은 108인가? 저는 못 외우죠. 우리 직원은 다 외우던데. 거의 다 외우는데. 저는 외울 필요는 없으니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안 하니까. 코드가 있는데 800번 단위가 이제 도소매 업체들 수익 비용 이런 거 계정이고 500번 단위가 제조기업의 그 원가들입니다. 그러니까 500개 딱 하나 수만 건 중에 딱 하나가 그 상품 매입이 아니고 제품 매입으로 돼 있었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그러니까 146이 아니고 500 단위로 돼 있어 사이트. 제조원가 명세서에 처박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이렇게 흘러들어서 매출원가 쪽으로 흘러 들어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재고로만 남아 있었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하튼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엔 발견했더라.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없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1, 2, 3, 4, 5, 6 예를 들어놨는데 여기에 방금 제가 한 말은 없어요. 그건 실무적인 거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잔액시산표 등시 대차평균의 원리까지 얘기했고, 그러나 시산표의 차변금액과 합계금액과 대변 합계금액이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계와 전기 과정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고 한다. 여기에 차변 합계도 100이고 대변 합계도 결과적으로 짜르륵 해서 100이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해서 기쁘다. 웃고 떠들다가 나중에 울게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여기에 이것만 맞다 해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차변과 대변 계정 과목을 반대로 분계 전개한 경우. 요게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외상으로 매출형 분계가, 거래가 이렇게 분계되는 게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1월 2일 하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했다 하지. 예를 들어서 매출 200, 매출 채권 200. 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서 전기가 되고 전기가 됐다 해봐. 근데 차변 금액은 다 똑같아. 이렇게 하든 차변 대변 금액은 같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금액은 일치해서 오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계를 거꾸로 한 거지. 그러니까 저기 숨어있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차 대변 계정감을 반대로 분계 전개한 경우에 이게 비록 일치할지언정 숨은 내용은 틀렸더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차 대변 계정 과목을 다른 계정 같은 변에 분계 또는 전개한 경우. 차 대변의 계정 과목을 다른 계정의 같은 변에 분계. 이거를 매출이라 해야 되는데, 자, 원칙이 이거였죠. 원칙이 이러한 거래는 외상 매출에서 차변의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 잡히고 대변의 매출이라는 수익 잡히고 200, 200 해야 되는데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이렇게 했다 치지. 매입 200. 예를 드는 겁니다. 매입 채무 200. 이런 식으로 바보같이 했어. 그래도 차변 대변은 200, 200 똑같아서 여기도 결과적으로 차변 대변 금액은 똑같지만 다른 계정 과목, 잘못된 계정 과목을 썼다 이것이. 자, 이렇게 했다면 차변 대변의 계정 과목을 다른 계정의 같은 변에 분계 또는 전기한 경우. 맞나? 차변 대변의 계정 과목을 차 대변의 계정 과목을 다른 계정의 같은 변에 저런 케이스다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오류가 우연히 상계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거래 전체 붕괴에 전기가 아예 누락되었다. 이게 쫙 빠져도 차변 대변 금액 200, 200이 똑같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나의 거래에 이중으로 붕괴 전개한 경우, 이러한 사건을 한 건이 있는데 1월 3일도 또 반복해서 똑같이 적었다면 요 금액은 차변 대변 다 똑같지만 사실은 오류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6번 보세요. 차 대변 다 같이 틀린 금액으로 동일하게 붕괴하거나 전개됐다. 원래는 정확한 건 200인데 400, 400 했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같게 되고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시간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될 것이다. 자,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케이스 하나,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 서술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하고, 동그라미 1번, 차 대변 계정과목을 반대로 붕괴 전개한 거. 1번, 5번, 4번. 이 정도는, 뭐 3번, 이거 3번도 똑같은데. 하여튼 두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1번, 4번, 5번. 이 정도. 자, 예제 한번 봅시다. 시산표에 작성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회계상의 오류를 발견하는 데 있다.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1번. 동그라미 4번이 답이죠. 특정 거래를 중복하여 기입한 오류는 시산표상의 차변 대변 합계에 결과적으로 같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틀린 것이더라. 자, 됐고. 그 다음에 예제 2번. 1, 2, 3번은 발견할 수 있는 오류들이 다 되니까. 자, 예제 2번. 시산표 작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발견할 수 있는 오류랍니다. 그러니까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3개가 있겠네요.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비품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비품 계정에 10만원을 차기하고 현금 계정에 10만원을 대기하는 기록을 2번 반복했다. 붕괴 자체는 제대로 차변 대변 잘 나눈 것 같은데 이중으로 더블로 붕괴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됩니다. 답은 아니고. 2번. 매입 채무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계정에 10만원 대기하고 매입 채무 계정에 10만원 차기하였다. 이건 어떻습니까? 대차 양변을 20만원인데 20만원 현금 지급하면서 현금 계정에 차변 대변 붕괴는 잘 했네요. 그런데 금액이 20만원이 돼야 되는데 10만원, 10만원 이렇게 했네. 이것도 차변 대변 10만원, 10만원 맞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산표 합계도 차변 대변에 맞아질 텐데 사실 진실한 거래 붕괴는 아니었다는 얘기지. 20% 현금 계정에 20 대기 매입 채무 차변 계정에 2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차변의 매입 채무 대변의 현금 10만원, 10만원이 아니고 20, 20 이렇게 해야 되네. 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 3번 매출 채권 10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외상을 이제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의 현금 10, 대변의 매출 채권 10 이렇게 해야 되네. 근데 매출 채권 계정에 10만원을 차기하고 현금 계정에 10만원을 대기하였다. 이거 뭡니까? 대차를 반대로 했네? 맞죠? 자, 원래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 채권 10만원, 돈 받을 게 자산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회수했다 했습니다. 그럼 현금이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럼 자산의 현금 10,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제 권리가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매출 채권 10, 대변 쪽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 그래도 차변 대변 금액은 똑같잖아? 맞지? 그런데 계정 과목이 잘못 반대로 거꾸로 기입된 거지. 그래서 대차를 반대로 붕괴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된다. 이건 다 없는 거고. 4번은 대여금 10만원을 현금으로 했으면 하면서 현금 계정에 10만원 차기하고 대여금 계정에 20만원 되겠다. 차변 대변이 다르네. 그럼 결과적으로 시산표에 차변 합계 대변 금액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발견할 수 있겠네.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여금, 돈 빌려준 거. 그러니까 자산이겠죠? 그게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이제 드디어, 저 차입자가 내한테, 대출금, 내가 대여금을, 돈을 갚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현금, 차변에 현금 10만원, 대변에 대여금 10만원.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20 했잖아. 거기서부터 차변, 대변이 10, 20 뭐 하여튼 일치하지 않는 거지. 여기서부터 안 되는데 뭐. 붕괴를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까지 하더라도 시산표가 하면 이게 안 맞잖아. 차변 대변이.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된다. 자, 그렇게 암기를 외워두시고 23페이지만 조금만 합시다. 1분이면 됩니다. 자, 정산표 620입니다. 수정 시산표에서 결산 수정 붕괴 그 앞 단계에 있었겠지.
수정 후 전에 결산 수정 문제가 있었을 건데, 자, 이렇게 된 게, 손익계산 재무상태표로 갈라진 게 6칸입니다. 그래서 6이씩이라 한다는 거고, 자, 쭈룩쭈룩 수정 후 시산표 차변 합계 2780, 대변 합계도 2780, 손익계산서 100, 재무상태표 1830, 1830, 이렇게 해서 딱딱딱 일치가 됩니다. 자, 모든 걸 정확하게 했다면, 차변 대변에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거래의 이중성, 거기에서 나오는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그걸로 해서 원가에도 많이 풀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밑에 거는 쉬었다가 또 설명 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